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조금 무거울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반드시 나눠야 할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다리는 괜찮겠지?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두 다리가 나를 배신한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없고 손주가 달려와도 안아줄 수 없고 마트에서 카트 밀던 손이 떨려와 장도 못 보는 순간이 온다면 말이죠. 이런 상상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저는 3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해오며 그런 순간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전날까지도 멀쩡하게 지내시던 분들이었어요. 한 할머니는 말했어요. 선생님,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그 자리에 앉은 채로 20분을 울었어요. 무릎이 꺾이고 허벅지 근육이 말을 듣지 않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무력감은 단순한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마음까지 무너뜨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데이터를 보면 노인 응급실 방문 사유 중 78%가 낙상이고 그중 85%는 근육 약화가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노화 때문이 아니에요. 방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병원에서 진지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늙어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제대로 쓰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은 그 결과가 어느 날 갑자기 현실로 덮쳐오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는 25세부터 매년 평균 2%씩 다리 근육이 줄어든다고 하죠. 그럼 70세가 되면 젊을 때 다리 근육의 30%만 남는 거예요. 이건 농담도 아니고 과장이 아니에요. 이건 통계고 과학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중 75%가 다리에 몰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말은 곧 다리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조용하게 진행되죠.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산을 오릅니다. 손주들과 축구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 저 스스로 매일 제 다리를 점검하고 매일 조금씩 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 역시 지금쯤 지팡이를 짚고 병원 진료 예약표를 들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이미 약간의 신호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괜히 버겁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밤에 다리가 묵직하게 저리거나 경련이 오는 순간들. 그 모든 건 작은 경고입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신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표정, 말투, 손끝까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포기하고 싶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6개월 뒤 손주들과 놀이동산에 갔고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셨어요. 놀랍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나도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이 바로 시작점이에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시 앉기만 해도 됩니다. 내일은 그걸 2번 하면 되고요. 모레는 3번.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다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힘을 되찾을 거예요. 그럼 잠깐 여기를 멈추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시간과 위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을 때만 구독해 주셔도 좋아요. 불은 꺼두고요. 선풍기 바람은 약하게 틀어두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다리에 새로운 요정을 시작하게 해드릴게요. 악어 똥자외선 차단제 기억나세요? 효과 없었던 그거 말고요. 이번엔 진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가보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진료실로 들어오신 78세 이정계 어르신은 무릎에 커다란 멍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툭 쓰러졌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낯설 정도의 당황함과 부끄러움이 스며 있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다리 근육계 구조적인 문제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무릎이 휘청거리는 느낌, 계단 내려가다 갑자기 중심을 못 잡은 적, 비 오는 날 길에서 미끄러질까,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은 기억,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는 늙었구나 라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 얘기를 반드시 들으셔야 해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다리 근육의 약화 때문입니다. 한국 노인 건강진료 통계에 따르면 낙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입원 원인 1위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낙상을 한 번이라도 겪은 어르신은 이후 6개월 내에 다시 낙상할 확률이 4배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말 그대로 한 번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신체가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잃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실험 하나가 있어요. 의자에서 팔을 사용하지 않고 가슴에 팔짱을 낀 채 일어나 보세요. 5초 안에 무난하게 일어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괜찮아요. 근육이 아직은 버텨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만약 10초 이상 걸리거나 팔을 써야만 일어날 수 있다면 이미 위험 단계입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미래의 낙상을 예고해주는 신호죠. 왜 다리 근육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서 있을 때는 작은 근육들이 계속해서 긴장하며 중심을 잡고 있고요. 걷거나 방향을 바꿀 때는 허벅지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정밀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작동의 정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특히 다리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는 상체보다 3배 이상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 말은 곧 균형을 잡는 기능부터 먼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의외로 사람들은 낙상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넘어져서 멍 좀 들면 되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낙상의 27%는 골절로 이어지고 그중 40%는 고관절 골절, 그리고 고관절 골절을 겪은 노인의 절반이 1년 내에 일상생활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한 번의 낙상이 여생의 질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잔인한 진실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감추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노인병원에서는 매일 아침 아분간의 다리 일으키기 운동을 도입한 후 6개월간 낙상률이 38% 감소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제자리에서 발뒤꿈치 들기, 벽에 기대 스쿼트, 이 3가지를 매일 단 5분만 해도 낙상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80%는 성공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넘어지고 나서야 문제를 인식하거든요. 그 전에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어요. 이제 우리에겐 2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기다렸다가 넘어지는 길,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한 발 앞으로 내딛는 길. 제가 권해드리는 건 2번째 길이에요. 그리고 그 첫 걸음은 이겁니다. 오늘 밤 양말을 벗고 거울 앞에 서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예전보다 얇아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허벅지 안쪽 살이 조금 더 축 늘어져 보이지 않나요? 그게 신호예요.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노년의 지혜란 단순히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잃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선택을 아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혹시 압니까? 당신이 오늘 의자에서 5초 안에 일어났다는 그 한 동작이 5년 후 손주 손을 잡고 제주도를 걷는 길이 될지도요. 여러분, 넘어지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기 위해 준비할 수는 있어요.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예의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자꾸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팔은 괜찮은데 다리가 자꾸 무겁고 축 처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하죠. 그건 팔이 젊은 게 아니라 다리가 너무 빨리 늙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다리 근육은 상체보다 3배 빠르게 줄어든다고 해요.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장 많이 쓰는 건 손과 팔이기 때문이에요. 책을 보거나 리모컨을 만지거나 밥을 먹을 때도 팔만 움직이잖아요. 반면에 다리는요,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약해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 다리는 몸 전체 근육의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리를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진대사, 혈액순환, 균형감각까지 전신의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중추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다리가 25세부터 매년 2%씩 근육이 사라진다면 생각해보세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70세가 되었을 때 남아있는 근육은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까요? 그건 이 변화가 너무 서서히, 너무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거울 앞에서 뻗은 다리를 봐도 그저 살이 빠졌나 하고 말아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사라진 자리에 지방이 대신 들어선 거예요. MRI 촬영을 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30대의 허벅지는 단단하고 선명한 근육 섬유로 가득 차 있지만 70대가 되면 그 사이사이를 하얗고 흐릿한 지방 조직이 메우기 시작하죠. 마치 철근이 빠져나간 콘크리트처럼.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기능의 상실로 곧장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근육이 줄면 걸을 때마다 관절과 뼈가 충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 고관절 통증, 허리 디스크 같은 문제들이 줄줄이 시작되죠. 여기서 아주 작은 비교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한 걸음을 걸을 때 무릎에는 자신의 체중 57배의 하중이 걸립니다. 70kg의 사람이 걷는다면 무릎엔 무려 3,593, 490kg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이 충격을 원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나눠서 받아야 하는데 근육이 없다면 그 모든 압력이 관절과 연골로 직행하게 됩니다. 결과요, 단순한 걷기도 통증을 유발하고 조금 무리하면 며칠을 누워 지내게 되는 일이 반복되죠.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오늘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체크하는 것이에요.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기면 근육 손실 속도는 4배까지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다리 근육을 자극하는 핵심 운동이에요. 천천히 오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지속 시간과 균형 감각에 집중해야 해요. 세 번째는 근력 중심 운동을 추가하는 거예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한쪽 다리 들고 버티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 허벅지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쉬어야 할 때야. 이 말 속에는 애잔함과 체념이 섞여 있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쉬어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움직여야 사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저희 병원에 오신 83세 김정자 할머니 이야기를 할게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예전엔 들판에서 쌀포대를 혼자 옮겼는데 지금은 딸이 준 사과 상자도 못 들어요. MRI를 찍어봤어요. 놀랍게도 관절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다만 허벅지 근육의 단면적이 정상인의 14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3가지 운동을 시작했어요. 의자 운동, 벽 스쿼트, 발 뒤꿈치 들기. 3개월 후 무릎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자전거도 타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근육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95세 이상 어르신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단 12주 만에 근육량이 평균 23% 증가했다고 해요. 우리 몸은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리 근육이 3배 빠르게 늙는다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3배 더 의식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이 밤 조용히 침대에 누워 계신다면 한 번 다리를 쭉 뻗고 무릎을 펴고
발끝을 천장을 향해 들어 올려보세요. 그 동작 하나가 내일의 균형을, 모레의 외출을, 다음 주의 여행을 가능하게 할지도 몰라요. MRI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회색빛 모니터 속에 비친 마치 달 표면처럼 패인 조직들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의 표정보다 정직하게 몸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몇 해 전 박영이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그날도 허리를 굽히고 벽을 더듬으며 화장실 가는 길이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저 이제 화장실도 무서워요. 넘어질까 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 역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MRI를 찍어보자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으니 당연히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을 거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무릎 연골의 70%는 멀쩡했어요. 진짜 문제는 그 주변을 지탱해야 할 허벅지 근육. 그 근육이 20대 평균치의 25% 수준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연골이 닳았어요. 무릎에 물이 찼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근육이 문제라는 사실은 간과하곤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무릎은 구조적으로 근육이 그 충격을 분산해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체중의 압력을 뼈와 연골이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연골이 망가지고 통증이 생기고 병원에 가면 결국 주사 맞으세요. 수술하셔야겠어요 라는 말만 듣게 되죠. 하지만 정답은 MRI가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근육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근육을 키우면 고통도 함께 줄어든다는 걸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게요.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몸무게의 5배에서 많게는 이불 배입니다. 만약 70kg의 어르신이라면 한 걸음에 약 350kg에서 490kg의 압력이 무릎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 압력을 받아주는 건 누굴까요? 정답은 근육이에요.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엉덩이 근육인 둥은, 그리고 종아리 삼두근까지 이들이 협업해서 무릎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서 있는 책장이 기둥 없이 무게를 버티는 것과 같아요. 곧 무너질 수밖에 없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문제를 느끼는 순간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움직이면 아프고 아프니까 더 안 움직이고 결국 근육이 더 빠르게 사라지는 악순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저희는 근육 저하, 낙상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고작 6개월, 단 6개월 동안 아무 조치 없이 이 사이클을 따라가다 보면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병원에서 봤던 또 다른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이철수 어르신, 한때 쌀포대를 혼자 나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18초가 걸렸습니다. 팔을 짚고 숨을 몰아쉬며 겨우 일어서는 모습에 그분도 저도 잠시 말이 없었죠. 정말 나이가 무섭네요. 그분의 말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방치였거든요. 나이는 단지 시간일 뿐.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움직이지 않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근육들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95세 이상 어르신들도 올바른 근력 운동을 12주간 실시하면 근육량이 평균 23% 증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낙상 위험도 34% 줄어들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다고요. 이건 희망이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재활의 기회입니다. 다시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할머니는 당시 76세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벽을 짚으며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등산 가고 손주가 할머니 집에 오면 방방 뛰며 놀아요. 선생님, 저 이제 손주 안고 춤도 춰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MRI는 분명히 말했어요. 문제는 관절이 아니라 근육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무릎이 아프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엉덩이 쪽이 당긴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근육 회복의 타이밍이에요.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시다면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보세요. 허벅지가 떨리는 느낌이 있다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떨림이 내일의 회복을 위한 첫 진동이에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MRI가 말해줬던 그 경고, 지금 우리가 행동으로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낙상의 공포는 한 번 다치고 나면 더욱 커집니다. 넘어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음번에도 또 넘어질까봐 몸을 움츠리게 돼요. 그런데 그 움츠림이 사실은 또 다른 낙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선생님, 걷기만 해도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던 말이에요. 맞아요. 아플 때 걷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안 걷고 계속 앉아있기만 하면 그 통증은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게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근육은 움직일 때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놀라운 속도로 줄어듭니다. 심지어 단 2주만 누워있어도 근육량의 10% 이상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다리 근육은 상체보다 더 빠르게 소실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앉아있는 동안 상체는 여전히 책을 읽거나 식사를 하면서 움직이지만 다리는 고정된 상태로 거의 완전한 정지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정지 상태가 지속될수록 우리는 걷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조금 시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더 세게 잡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엘리베이터를 찾고 그 다음엔 아예 외출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너무 먼 길처럼 느껴져요. 그냥 기저귀를 찰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 악순환은 끊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건 통증, 휴식, 더 큰 통증의 고리입니다. 우리는 통증이 오면 당연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 같지만 노화된 근육에서는 반대로 작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무릎 통증이 있는 고령자 그룹 중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이 약물이나 물리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하고 재활에 성공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부드럽고 반복 가능한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동작들이 있어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대퇴사두근을 활성화시키고 무릎 주변 관절을 강화해줍니다. 벽에 기대어 반쯤 앉기, 무릎을 구부리는 각도를 조절해 가며 벽의 지지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하체를 단련할 수 있죠. 발뒤꿈치 들기, 종아리 근육, 특히 혈액순환을 책임지는 부위를 자극합니다. 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 운동은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엔 한 세트에 3번, 그 다음 주엔 9번, 그 다음엔 10번까지 늘려가 보세요.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이 세 가지 운동만으로 3개월 만에 화장실 독립에 성공한 분도 계세요. 그분은 당시 82세였고 처음엔 스스로를 늙고 쓸모없는 사람이라 부르셨죠. 하지만 지금은 매주 시장도 가시고 노인정에서 탁구도 치세요. 그 변화의 시작은 아픈데도 한번 해본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인의 지혜를 하나 나눠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아프면 몸으로 치료해야지. 약으로만 해결할 생각 마라. 처음엔 그 말이 좀 억지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한 지금 그 말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절절히 느껴요. 실제로 신체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운동과 식이,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약은 단기적인 완화일 뿐, 진짜 치료는 몸 안에서 일어나야 하니까요. 혹시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꿀벌은 뒤로는 못 난다는 이야기. 비유가 좀 웃기지만 우리도 그래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걸 다시 뒤집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넘어지기 전에 흔들릴 때 붙잡아야 해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으로 난 이미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건 아닙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처음엔 얇고 부드러운 실줄처럼 느껴지지만 끊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곧 굵고 질긴 밧줄이 되어 우리를 앉은 자리에 묶어놓게 됩니다. 그 밧줄을 자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지금의 작은 움직임입니다. 그 한 걸음이 내일을 위한 첫 번째 반항이고 한 달 뒤 자유를 위한 투자이며 1년 뒤 당신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근감소증 들어보셨나요?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땐 저도 그저 나이 들면 생기는 현상쯤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의학학회에서 이 말을 다시 마주했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표정도 말투도 모든 전문가들이 더는 노화의 일부로 치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2021년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국제학회에서 근감소증은 치료가 필요한 정식 질병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치하면 삶의 질을 무너뜨리고 심하면 사망률까지 높이는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 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병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은 말이 없거든요. 피부처럼 상처가 나지도 않고 감기처럼 열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팔로 컵을 들 때조차 조심스러워지고, 이런 변화는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하며 넘겨버리기 쉽지만 사실은 명백한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공통된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을까요? 그럴 때 저는 먼저 자가진단 테스트를 권해요. 지금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가슴에 깍지 끼고 팔에 도움 없이 5초 안에 일어날 수 있다면 좋아요. 근력은 아직 안전합니다. 하지만 10초 이상 걸리거나 팔을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면 이미 근감소증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테스트, 한쪽 다리로 서서 균형을 잡아보세요. 10초 이상 버틸 수 없고 중심이 흔들린다면 낙상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높아졌다는 경고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건 근감소증이 심해질수록 다른 병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의학회 논문에 따르면 근감소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우울증 위험이 각각 4배 높았습니다. 왜냐고요?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이는 곧 에너지 소비량 감소, 혈당 조절 저하,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함께 저하되어 감기 하나에도 쉽게 쓰러지게 됩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신 건강의 파괴를 부르는 만성 질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방치하면 더 위험해지고 초기에는 치료가 훨씬 쉬운 질환이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은요, 회복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초기엔 거의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 진료하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환자의 82%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신체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무언가 하나가 잘못되면서 불과 몇 달 만에 몸이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는 대부분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 쉬자. 무릎 아픈데 무리하면 더 안 좋아. 젊을 땐 몰라도 지금 운동은 너무 늦었지. 이런 말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결국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노인의 지혜는 쉬는 법이 아니라 살아내는 법을 아는 것이에요. 그 누구보다 깊게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생각보다 단순한 데서 시작돼요. 가령 오늘 의자에서 한 번 더 일어나기, 계단을 한층 더 오르기, 저녁 먹고 산책을 5분 더 하기,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이 질병의 경로를 바꾸고 삶의 궤도를 되돌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진짜 회복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당연하죠. 근육은 다시 생깁니다. 심지어 90세가 넘어도요. 근감소증은 병입니다. 하지만 가장 회복 가능성이 높은 병입니다. 우리는 이미 방법을 알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시작할 용기뿐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솔직해요. 특히 다리는 숨김없이 현재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죠. 지금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가 6개월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진단도 준비도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자 하나와 약간의 용기면 충분해요. 혹시 지금 집에 의자가 있다면 아무것도 잡지 말고 앉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르게 앉습니다. 발은 가슴에 X자로 깍지 껴서 앞으로 뻗지 않게 합니다. 다리를 고정한 채 5초 안에 팔 도움 없이 일어설 수 있는지 테스트합니다. 성공하셨다면 축하드려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력이 살아있고 낙상 위험도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만약 일어나는데 10초 이상 걸렸거나 팔을 짚지 않으면 못 일어나셨다면 지금이 바로 경고등이 켜진 순간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고 대부분의 낙상 위험자는 이 간단한 테스트에서 팔을 짚고도 겨우 일어나거나 아예 시도조차 못하신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힘이 빠지는 걸 나이 탓으로 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하나,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향후 6개월 내 낙상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의자 하나가 미래를 알려주는 거울이 되는 셈이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두 번째 자가 테스트, 바로 한쪽 다리로 10초간 서 있기. 이건 균형 감각과 중심 근육 상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예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 옆에 서서 한쪽 발을 50m 정도 들어 올립니다. 팔은 옆으로 벌리고 눈은 정면을 응시합니다. 10초 이상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성공하셨나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넘어질 확률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흔들리거나 발을 금방 내려놨다면 낙상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82세 이철수 어르신이 있었어요. 예전엔 혼자서 지게에 벼 이삭도 실었고 쌀포대도 덜컥덜컥 들었다고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발을 2초밖에 못 들고 계셨어요. 아이고, 선생님, 이거 젊었을 땐 별것도 아니었는데. 할아버지 눈빛에는 놀람과 약간의 상실감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매일 10분씩 의자 운동과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이철수 어르신은 한쪽 다리로 16초나 버티셨고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다녀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 테스트는 판단의 기준이지 끝을 말해주는 선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결과를 본 지금이 다시 회복을 위한 출발선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테스트들은 근육 상태뿐 아니라 신경계의 협응 능력과 대사 건강 상태까지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동작 하나에 온몸의 기능이 압축되어 드러나는 거죠. 우리 몸은 어쩌면 거창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나 지금 좀 도와줘야 해. 움직여줘야 해. 잊지 말아줘. 저는 이 테스트를 몸의 속삭임을 듣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속삭임을 외면하면 그 다음엔 큰 소리로 때론 고통으로 울부짖게 되죠. 지금이라도 그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주세요. 어떤 분은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간단한 테스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언컨대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 1초의 차이가 당신의 내년 봄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 제주도에 여행을 간 86세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년에 난 계단도 못 올랐는데 지금은 한라산 중턱까지 걸었어. 다 선생님이 알려준 의자 운동 덕분이야. 그 어르신이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의자 테스트에서 15초나 걸렸던 분입니다. 이제 작은 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 곁에 계신다면 같이 해보세요. 서로 체크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요. 운동도 테스트도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 지속되거든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의자 테스트부터 다시 해보세요. 어제보다 단 1초라도 빨라졌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운동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마법처럼 작용하긴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단 10분의 간단한 움직임이 몇 년을 되돌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핵심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었던 4가지 운동을 정리했어요.
이 운동법만 매일 실천해도 걷는 속도, 균형 감각, 무릎 통증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됩니다. 1단계 생명력 되찾기. 의자 일어섰다 앉기. 우리는 대부분 앉아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은 가슴에 X자로 깍지 낍니다. 천천히 5초 동안 일어나고 다시 5초 동안 천천히 앉습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특히 대퇴사두근을 직접적으로 자극해 곁기, 위안 동력을 되찾아줍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6개월간 실험했더니 이 운동만으로 하체 근력이 평균 35% 향상되었다고 해요. 처음엔 하루 3회만, 그 다음 주부터는 매일 2회씩 늘려서 최대 15회까지 도전해보세요. 15회를 연속으로 할 수 있다면 20대 근력의 80%가 회복된 셈입니다. 2단계 무릎 보호막, 벽 스쿼트. 무릎이 아프다며 스쿼트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벽 스쿼트는 다릅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앉는 방식이라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무릎이 90도 각도가 되도록 앉아보세요. 가능하다면 10초간 자세를 유지한 뒤 천천히 일어납니다. 연세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을 8주간 실시했더니 무릎 주변 근력은 28% 증가, 균형 감각은 42%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45도까지만 앉기, 점차 깊이 앉으며 90도까지 도전해보세요. 3단계 혈액순환 펌프, 발뒤꿈치 들기. 이 운동의 별명은 제2의 심장 깨우기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심장에서 내려온 피를 다시 위로 올려주는 펌프 기능을 하거든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다.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린 뒤 최고점에서 2초 정지.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하루에 100회가 목표지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면 부담이 덜하죠. TV 보시면서 30회씩 어느새 루틴이 됩니다. 군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을 4주간 매일 100회 실시한 그룹에 하체 혈액순환이 90%나 개선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다리 부기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4단계 근육 퍼즐 완성, 다리 들어 올리기. 이 동작은 다리 근육 중 가장 깊숙한 허벅지 앞쪽 근육을 타깃으로 합니다. 근육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핵심이죠.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이 천장을 향하게 들어 올립니다. 허벅지에 딱딱한 느낌이 오면 성공입니다. 10초간 버티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만으로도 허벅지 근육 단면적이 12주 만에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양쪽 다리 각각 10회씩 총 20회가 목표입니다. 이 4가지 운동은 단순한 체조가 아닙니다. 낙상 예방, 관절 보호, 걷기 회복을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누구나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침실, 거실, 부엌, 심지어 병원 대기실에서도 가능해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아요. 저는 이걸 일상형 회복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생활과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운동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82세 송정순 할머니는 이 4가지 운동을 딱 3개월 실천하신 결과 의자에서 일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8초에서 4초로 단축되었어요. 걷는 거리도 20에서 500m로 늘어났고요. 이젠 지하철도 혼자 타고 강남까지 친구 만나러 가신답니다. 무슨 거창한 훈련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매일 10분, 그것이 기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다리 근육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주기만 하면 언제든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의자에 앉아있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첫 번째 동작을 시작해보세요. 천천히 아초에 걸쳐 일어나세요. 그 한 걸음이 내일의 당신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다리 근육만 키우면 끝일까요? 그건 마치 식물에 햇빛은 주지만 물은 안 주는 것과 같아요. 다리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선 혈액순환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혈액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수거해 나가는 택배기사이자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리에 이 택배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근육은 굶주리고
회복은 멈추며 피로와 통증은 점점 커져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73%가 하지 혈액순환 장애나 정맥류를 앓고 있지만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저 다리가 저리다, 묵직하다, 발이 자주 붓는다, 그런 증상들을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건 몸의 진심 어린 외침입니다. 피가 잘 안 돌아요. 나 좀 도와줘요.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권하는 3가지 혈액순환 루틴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임상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에게 효과가 입증된 다리 회복 루틴이에요. 1단계 발목 펌프 운동, 종아리의 심장을 깨워라.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운동이에요.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위아래로 리듬감 있게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 엑셀을 밟았다 떼는 느낌 아시죠?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펌프처럼 움직이게 하여 정체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 300회, 너무 많다고요. 새끼 식사 후 100회씩 나눠보세요. 이건 TV 보면서도 전화 통화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을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시한 결과 하지 혈류 개선 효과가 42.5%나 증가했습니다. 2단계 온열 요법, 따뜻한 물이 주는 기적. 찬 다리는 곧 굶주린 다리입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피가 흐르지 못하고 근육은 영양분과 산소를 받을 수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이에요.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간 발을 담그세요. 여기에 천일염을 한 숟갈 넣으면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부기 제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대입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하루의 긴장이 풀리는 시간. 이때 온열 요법을 해주면 혈관이 확장되며 혈류량이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많은 분들이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깨는 증상을 2주 만에 해결했다는 점이에요. 3단계 중력의 힘을 활용하자. 다리 높이기.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중력이라는 자연의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15분간 올려두는 것. 벽에 다리를 기대거나 베개나 쿠션을 다리 밑에 놓으면 더 편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하루 종일 정체돼 있던 혈액과 림프액을 심장 쪽으로 되돌려주고 다리의 부기와 무거운 느낌을 완화시킵니다. 식사 후 1시간 뒤에 하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밤에 다리에 생기는 통증이나 경련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 3가지 다 합쳐도 하루 30분이 안 걸립니다. 하지만 효과는 하루 종일 지속돼요. 82세 김정순 할머니는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고 발끝이 항상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 3가지 루틴을 단 4개월 실천하시고 나서 선생님, 20년 전 제 다리가 돌아온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혈액순환은 근육만큼 중요하고 어쩌면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루틴은 근육 운동과 병행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운동으로 근육을 깨우고 혈액순환으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고 그 결과 다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운동만 하고 피가 안 돌면 그건 공장 기계를 돌리는데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멈추게 돼요. 하지만 운동과 순환, 이 2가지가 맞물리면 우리는 마치 오래된 시계를 수리하듯 다시 걷는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다리를 들어 올린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다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묵직한가요? 차갑나요? 살짝 저린 느낌이 드나요? 그렇다면 이 루틴을 시작해주세요. 아니, 그보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보세요. 딱 10회만. 그게 오늘 밤 당신의 다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따뜻한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밤에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무릎 아래가 묵직하고 잠잘 때마다 저려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근육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단계일 수 있어요. 바로 혈액과 림프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즉 온열요법과 다리 높이기 루틴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건 약이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따뜻한 물과 약간의 중력만 있으면 되는 너무도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온열요법, 따뜻한 물의 기적. 사실 우리 몸은 따뜻한 환경에서 놀랍도록 잘 반응합니다. 특히 다리는 차가워질수록 순환이 급격히 나빠져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다리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따뜻한 물을 받아 발을 20분간 담그는 것. 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가 적당해요. 뜨겁지 않고 약간 따뜻한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천일염 한 숟가락을 넣으면 삼투압 작용으로 다리 부기까지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고 근육의 산소와 영양이 도달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 오후 9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인 때입니다. 이 시간은 몸이 이완되고 하루의 긴장을 풀 준비를 할 때이기 때문에 혈관도 함께 열리고 흡수력도 가장 높아지거든요. 정말로 놀라운 건 단 일주일만 해도 발끝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만으로도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깼던 분들이 푹 잠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손이 차고 다리가 시려워서 한밤중에 자주 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온욕 루틴을 일주일만 했더니 아침까지 깊게 잠이 들 수 있었어요. 다리 높이기 루틴, 중력의 반대로 흐르기.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을 중력에 눌려 살았어요. 서 있으면 다리 쪽으로 체액이 몰리고 그게 부종이 되고 결국 통증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중력을 잠시 거슬러 보면 어떨까요? 이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나 소파에 편하게 누운 뒤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게 15분 정도 올려놓는 것. 방법은 다양해요. 벽에 다리를 붙이기, 베개를 두세 개 겹쳐 다리 밑에 받치기, 요가 매트를 이용해 다리를 들어 올리기 등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아래에 쌓여있던 혈액과 림프액이 위로 올라가며 부기와 피로가 빠르게 해소됩니다. 저는 이 루틴을 자연이 주는 순환 마사지라고 부릅니다. 특히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 루틴을 하면 소화도 돕고 다리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몇몇 환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선생님, 다리 올리기만 해도 이렇게 편해질 수 있는 줄 몰랐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밤중에 다리가 당겨서 잠에서 자주 깼던 분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루틴을 매일 30분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매일 같은 시간대요. 그리고 이 시간은 그저 건강을 위한 루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명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자신의 몸 상태를 느껴보세요.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조금 가벼워졌는지, 발끝이 시렸다면 지금은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지, 그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회복의 중심에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82세 김정순 할머니는 이 온열요법과 다리 높이기 루틴을 매일 지키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4개월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엔 다리가 너무 차가워서 밤에 깜짝깜짝 놀랐겠는데 이제는 마치 내 다리가 내 몸에 돌아온 것 같아요.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몸은 알고 있어요. 언제 돌봄을 받는지, 언제 사랑을 받는지, 그리고 다리는 특히 민감해요. 움직이지 않아도 따뜻하게 해주기만 해도 그걸 기억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오늘 저녁 온수 조격을 한번 해보세요. 불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을 지탱해준 두 다리에게 말해주세요. 고마워. 내가 이제 널 돌봐줄게.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근육이 생길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운동은 근육을 깨우는 신호일 뿐, 진짜 근육을 만드는 건 먹는 것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으로 근육을 만들기보다 음식으로 채우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야,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하루 단백질 얼마나 드셨나요? 아침에 밥 한 공기랑 김치, 점심엔 국수 한 그릇, 저녁엔 반찬 조금
이런 식사라면 단백질은 아마 하루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되실 겁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85%가 단백질 권장량의 6%도 못 먹고 있었어요. 이 말은 곧 운동을 해도 근육이 만들어질 재료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근육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아요. 건물을 짓기 위해 시멘트가 필요하듯 몸도 단백질이라는 재료 없이는 새살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량 얼마인가요? 기본적인 공식은 이렇습니다. 체중 1kg당 1, 투입한 5개 단백질. 예를 들어 몸무게가 90kg 계신 분이라면 하루 72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삶은 달걀 1개, 약 10개, 누부반모 약 80일, 닭가슴살 100g, 약 5개, 고등어 한 토막, 약 70g, 두유 한 팩, 약 638리, 한 끼에 25, 30g 정도씩 3번 나누어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섭취하면 몸이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해서 근육 합성률이 올라갑니다. 아침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씁니다. 근육도 마찬가지로 밤새 분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은 근육의 회복 식사입니다.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단백질 하루 30글 챙겨 먹으면 밤새 손실된 근육을 회복하고 하루의 활동에도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이래요. 삶은 달걀 2개, 순두부찌개 1그릇, 연어 또는 고등어 구이, 현미밥 반 공기. 이 정도면 아침 단백질 섭취 완벽합니다. 고기 소화가 어렵다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 고기 먹으면 체해서 속이 안 좋아요.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줄고 위장의 기능도 약해지죠. 하지만 단백질 섭취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더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식재료로 바꾸면 됩니다. 찐 계란, 삶은 닭가슴살, 고등어 조림, 연두부, 순두부, 두유나 그릭 요거트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쉽고 위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단백질 함량은 꽤 높아요. 그리고 드실 때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소화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근육 합성을 돕는 비타민 D.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해요. 비타민 D는 근육 생성의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 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하루 15분 햇빛을 쬐거나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꽁치를 일주일에 2, 3회 드시면 충분한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혹시 햇빛 쬐는 게 어렵거나 생선을 잘 못 드시는 분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근육의 약 75, 76%는 물입니다.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노폐물 배출도 어려워지죠.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하루 1, 4웰 2웰 정도 1시간에 한 컵씩 나눠서 드세요. 함께하는 식탁, 더 큰 변화. 식사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훨씬 꾸준해지고 균형이 맞춰집니다. 손주와 함께 달걀을 까며 웃는 아침, 남편과 함께 고등어를 나눠 먹는 저녁. 이런 식탁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우울감도 줄이는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75세 최병수 어르신은 한때 고기만 보면 체해서 못 드셨지만 순두부와 계란찜을 주로 드시며 3개월 만에 무릎 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손주가 저보다 먼저 지쳐요. 그 말에 저도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근육은 움직일 때 자라고 음식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운동만 하고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건 벽돌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내일 아침을 위한 단백질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내 몸은 이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비활성화 상태에 빠져요. 그 자리에 있지만 기능을 하지 않는 기억상실 근육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운동을 아무리 해도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면 결국 모래 위에 성 쌓기가 됩니다. 앉은 시간 줄이기, 3단계 전략, 1단계 30분 알람의 기적. 이건 너무도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스마트폰에 30분 간격으로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딱 3분만 일어나 움직이는 것, 물 한 컵 마시기, 창문 열기, 베란다에 나가 공기 마시기, 제자리에서 휘번 발뒤꿈치 들기, 하루 16번의 알람만 해도 무려 48분의 추가 활동이 생깁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근육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2단계 집안 동선 리셋하기. 앉은 상태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환경은 편리하지만 위험합니다. 리모컨을 멀리 둬보세요. 휴대폰 충전기를 부엌에 두세요. 자주 쓰는 물건을 일부러 다른 방에 놔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 수십 번의 일어나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다 근육 운동이에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3단계 걷는 습관을 생활에 묻히기. 운동하러 가야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운동을 멀게 만들어요. 대신 생활 속 움직임을 늘리세요. TV 광고 시간엔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 전화 받을 땐 일어나서 걷기, 택배 기다리는 5분 동안 벽 스쿼트, 양치질 할 때 다리 들기 운동. 운동은 체육관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지속적인 자극과 반복을 더 좋아해요. 앉아있는 시간은 병의 씨앗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앉아있기 위해 설계된 게 아닙니다. 특히 하체는 정적 환경에 가장 취약합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을수록 혈류가 정체되고 림프액이 쌓이고 신경전도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 섬유가 위축됩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걷는 기능 자체가 퇴화되기 시작하죠.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천천히 우리가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미묘하게. 81세 윤기철 어르신의 수첩 이야기. 윤기철 어르신은 매일 자신이 일어선 횟수를 수첩에 적으셨어요. 오늘 의자에서 일어난 횟수 12번, 어제보다 2번 늘었음. 오늘은 전화 받을 때 3번 걸었음. TV 광고 나올 때도 2번 일어남. 이게 매일의 일기였어요. 처음엔 가족들이 무슨 이상한 짓이냐며 웃었지만 3개월 후 윤 어르신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동네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 수첩이 제 인생 역전의 증거입니다. 그분의 말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또렷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해방되기.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앉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계속 앉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앉은 시간 사이사이에 조금씩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너지는 근육을 붙잡을 수 있어요. 처음엔 30분마다 일어나기, 그 다음엔 서서 전화 받기, 나중엔 걷기 루틴 만들기. 모든 것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스마트폰 알람을 켜보세요. 30분 뒤에 알람이 울리면 그때 당신은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노인에게 계단은 산이고 신발은 바퀴다. 듣고 웃었지만 그 말 속엔 씁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오르내리는 계단, 매일 신는 신발, 그 둘이 바로 다리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도구란 말이죠. 특히 노년기에는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두 가지가 걷기 능력을 지켜주는 생명줄이 되기도 합니다. 계단 오를 땐 친구, 내릴 땐 적. 계단은 참 이상한 친구입니다. 오를 땐 근육을 도와주지만 내릴 땐 관절을 공격하죠. 왜냐하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의 8배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60kg의 사람이라면 무릎에 180kg의 압력이 실린다는 뜻이에요. 반면 올라갈 때는 근육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단은 올라가고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타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데 대부분이 계단을 무리하게 내려간 후 상태가 악화된 경우예요. 계단 오르기 운동은 허벅지 근육 강화, 심폐기능 개선, 혈액순환 활성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신 운동입니다. 올라갈 때도 발을 완전히 딛고 손잡이를 가볍게 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절대 2계단씩 오르지 마세요. TV에서 젊은 운동선수들이나 하는 방법입니다. 신발 매년 새로 확인하세요. 신발은 다리의 바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 신은 신발이 발에 잘 맞는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신발은 1년이 지나면 쿠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오히려 관절에 충격을 주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신발의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굽은 2cm 정도, 바닥은 충격 흡수 기능, 앞코는 너무 좁지 않게, 뒤꿈치는 약간 올라와 있어야 함, 끈이나 벨크로로 발목을 고정할 수 있는 구조, 특히 너무 편한 슬리퍼나 바닥이 얇은 고무신은 절대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이런 신발은 발목을 지지하지 못하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무릎과 허리까지 부담을 전가합니다. 나이 들면 발 모양도 변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발 모양도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아치가 낮아지고 발볼은 넓어지며 심지어 발 길이조차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1년에 한 번은 꼭 발 사이즈를 재보라고 권해요. 그리고 신발을 새로 살 땐 꼭 오후 시간대에 양쪽 다 모두 신어보고 두 발 중 큰 쪽 기준으로 구입하세요. 아침보다 오후에 발이 조금 더 붓기 때문에 오후에 맞는 신발이 진짜 편한 신발이에요. 기능성 깔창과 바닥 보호대, 또한 요즘은 무릎 충격을 줄여주는 기능성 깔창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형외과에서 맞춤 제작하거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활용해도 좋아요. 특히 평발이나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은 발바닥 아치를 지지해주는 깔창이 필수입니다. 가끔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무릎이 아파서 MRI를 찍어보면 관절은 멀쩡한데 신발과 깔창이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발 관리, 다리 관리, 발은 다리의 출발점입니다. 발이 흔들리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구조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즉, 발을 관리하는 것은 허벅지와 무릎, 고관절까지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발톱을 제때 못 깎아서 내향성 발톱으로 걷는 자세가 틀어지고 그게 골반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발톱 관리, 각질 제거, 발크림 바르기, 이런 작은 습관이 다리 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겁니다. 74세 이정계 할머니의 변화. 이정계 할머니는 늘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병원 검사 결과 연골은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신발이 문제였습니다. 5년 된 밑창이 다른 슬리퍼, 깔창 없이 평평한 고무 바닥, 발볼보다 좁은 앞코. 바꾸고 나서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고 걸음걸이도 눈에 띄게 안정됐어요. 신발만 바꿨는데 삶이 달라졌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내일 아침 외출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신발부터 보세요.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가? 뒤축이 많이 닳진 않았나? 걸을 때 소리가 쿵 하고 울리지 않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발끈을 묶을 때 오늘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만 더 고마워해 주세요. 걷는다는 건 단지 두 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놀라운 협주곡이니까요. 근육이 운동과 음식으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중 가장 큰 방해꾼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몸도 무너진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는 근육 생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코르티솔은 근육을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아무리 운동하고 단백질을 잘 먹어도 마음이 지쳐 있다면 몸속에서는 근육이 도리어 줄어들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연구의 충격적인 결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스트레스와 근감소증 사이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노인은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10배 높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지속적인 코르티솔의 분비 때문이었죠. 코르티솔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고 근육 내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진다고 느끼며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실은 스트레스 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숨는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기운이 없어. 왠지 자꾸 짜증이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어깨가 항상 무거워. 밤에 자주 깨. 이런 느낌들. 다 스트레스 신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는 우울감과 섞이기 쉬워요. 그럼 더더욱 몸이 굳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결국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지죠. 스트레스 다스리는 4가지 방법. 온,
매일 20분 산책. 산책은 최고의 한구울제이자 근육을 지키는 천연약입니다.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수면도 개선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걸을 때 다리 근육도 함께 깨어납니다. 걷기만 해도 세상이 달라 보여요.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 심호흡 5분 루틴. 호흡은 마음과 몸을 잇는 통로예요. 특히 심호흡은 즉각적으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코로 4초간 숨 들이마시기, 2초 정지,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기. 이걸 5분만 반복하면 심박수는 안정되고 신경계는 진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3. 음악 듣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건 가장 손쉬운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클래식, 자연의 소리, 어린 시절 들었던가요? 이런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으면 몸이 스르륵 풀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근육이 진정되면 스트레스도 같이 사라집니다. 파트, 감정을 말로 꺼내기. 스트레스는 숨길수록 병이 됩니다. 가끔은 요즘 좀 우울해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워요. 무기력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다스릴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겠다면 일기나 메모장에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78세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정순자 할머니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릎도 안 좋고 아무것도 의욕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매일 20분 산책을 시작하고 좋아하는 옛 노래를 듣고 심호흡을 따라하며 하루에 한 줄씩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할머니는 동네 카페 모임에도 나가고 버스를 타고 부산 여행까지 다녀오셨어요. 선생님,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마음도 근육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조절이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숨을 고르고 음악을 틀고 몸을 움직이고 감정을 적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근육 운동이에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조금 무거운가요? 괜찮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있다는 건 당신이 이미 회복을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버스는 10분도 기다리기 힘들고 영상은 3초 안에 흥미를 끌어야 살아남죠. 하지만 몸은 다릅니다. 몸은 천천히 반응하고 천천히 회복되며 무엇보다 천천히 나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느려도 괜찮다. 멈추지 않으면 된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 진료실에 오실 때 자기 스스로를 너무 쉽게 단정지어요. 이 나이에 뭘 해요? 이미 늦었죠. 전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진짜 변화는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서 시작되더라고요. 94세 어르신의 기적. 제게 진료받으셨던 분 중 최고령 환자는 무려 4세의 김희자 할머니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땐 보행기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셨고 숨만 쉬어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나는 아직 갈 데가 많아. 손주 결혼식에도 가야 하고 내 고향 앞바다도 다시 봐야 해. 그 말씀에 저는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4단계 운동과 혈액순환 루틴, 그리고 맞춤 식단을 함께 시작했어요. 첫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고 3주는 근육통이 너무 심했어요. 4주째엔 체중이 빠지더니 9주차에 이르러 드디어 선생님, 오늘은 혼자 걸어서 화장실 다녀왔어요. 그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김희자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혼자 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눈이 번쩍 뜨이던 날이었어요. 당신의 시간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기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근육은 나이를 먹지만 절대 의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어제보다 1초 더 빠르게 일어났다면 그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혹시 아직 의자에서 일어나기조차 버겁다면 괜찮아요. 오늘은 일어나는 시도만 해보세요. 내일은 한쪽 다리 들어보기, 모레는 발뒤꿈치 들기 10회, 그 다음엔 계단 한층. 이게 바로 회복의 기술입니다. 회복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가 오고 어떤 분은 3개월 뒤에야 차이를 느껴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당기거나 무릎이 저리거나 가끔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땐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운동은 기적을 부르지만 꾸준함은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듭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더 좋아요. 손주에게 말해보세요. 할머니가 오늘 스쿼트 했단다. 할아버지가 계단을 2번이나 올랐어. 그 자랑 하나가 당신을 일으켜줄 가장 큰 응원이 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몸은 늘 당신이 다시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지금부터 시작해요. 오늘 밤 의자에 한 번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팔짱을 끼고 천천히 일어나며 이 말을 마음속에 되뇌세요. 내 다리는 아직 살아있어. 나도 다시 걷는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햇살이 따뜻하게 발등을 감싸고 작은 새소리가 귓가를 스쳐갑니다. 당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낙엽이 깔린 산책길을 걷고 있어요. 조금 숨이 차도 무릎이 살짝 뻐근해도 괜찮아요. 당신의 다리는 지금 다시 살아나는 중이니까요. 몸은 천천히 반응합니다. 하지만 한 번 기억하면 절대 잊지 않아요. 이 밤 당신이 다시 걷기 시작하는 여정의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을 끄고 소리를 줄이고 이 여운 속에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요. 다음 주에는 발목부터 시작하는 균형 감각 되찾기를 준비해 둘게요. 넘어지지 않는 몸 만들기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